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68% 상승했고 나스닥이 0.26% 하락, 그 다음에 S&P 0.66% 상승, 러셀이 0.23% 하락했다. 즉 말해서 나스닥에 있던 돈들이 지금 이제 약간 순환매를 거치면서 다우로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이 지금 이쪽으로 또 돈이 쏠리면서 가고 있는 현상이 되고 있다. 특별히 러셀 같은 것이 올라줘야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이런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어야만이 갈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안 그러면은 올라가는데 좀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오염장에서 많이 올랐던 것이 AMD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AMD가 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단 그와 더불어서 엔비디아는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보합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일단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많이 장세가 흘러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별히 오늘 장에서 많이 갔던 종목들은 금융주 있죠. 그 다음에 일단은 헬스케어 요 분야기 많이 갔죠. 그래서 다우가 많이 올라갔던 모양이 있었다. 특별히 이렇게 컨슈머 시크릿, 즉 말해서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쪽에 구글, 메타 쪽이 좀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라클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쪽 이쪽이 좀 많이 하락되면서 이쪽 자체의 돈들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 두 개가 가니까 당연히 일단은 다우가 가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나마 오늘 장에서 선방을 했던 것은 좀 반도체가 좀 선방을 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돌아나가기 위해서는 저 금리가 조금은 인하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베이징 머티리얼이라든지 헬스케어, 그 다음 파이낸셜 이쪽으로 많이 일단 돈들이 올라가면서 한 1% 이상씩 상승을 했죠. 자, 반면에 리얼 이스테이트, 그 다음에 컨슈머 시크릿컬 에너지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쪽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돈들이 다 이쪽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형성되면서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매기가 완전히 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날아가면서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자, 그런 조짐이 조금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종목을 보면서 장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라클 또한 3.9% 정도 빠졌죠. 즉 말해서 차입을 해서 지금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하는 업체들이 있죠. 자, 그런 종목들이 클라우드 업체,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이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MBS도 네비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비우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 적자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좀 빠지는 모양이 있다. 코어리브 마찬가지죠. 아직 저점 갖다 깰 가능성도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입을 통해서 적자 기업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지금 수시가 많이 염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이유는 아직까지 금리 인하가 확실히 되지 않고 있죠. 이런 것들을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 했을 땐 다시 지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빠지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양이 있죠. 자, 이런 모양이 있고, 대신에 일단 다우 지수 보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 자체가 다우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는 모양이 있다. 자금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금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러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직전 고점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있죠. 저 말씀을 드렸듯이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이제 돌아 나가서 장으로 올라가야만이 주식이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소형주 우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잡주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비트코인하고 같이 움직인다. 즉 금리가 내려가야만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12월 달에 내릴지 저런 것들 관찰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희소식이 있는데 우리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희소식이죠. 자, 페드 의장을 갖다 누가 할 거냐 그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헤셋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요청하면 내가 하겠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트럼프가 금리를 훨씬 더 낮출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빅스텝 하겠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겠죠. 그럼 뭐 하겠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금리가 낮춰지면서 주식은 많이 폭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페드의 보스틱의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의 압박은 2026년도 중반부터 후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관세는 심각한 인플레이션 급증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가격 상승에는 역할을 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인플레이션의 괴물을 키우는 위험 요소는 좀 감소가 되고 있는데 정책의 이동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변화 중에 있지만 뚜렷하게 약화되진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물가 안정은 여전히 먹하지만 연준인 긴급 위험에 직면해 있다. 물가에 대해서는 약간은 지금 이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현재 기관 투자가들은 주식 하락분을 좀 매수하고 있고 개인 투자가들은 잠시 줌을 돌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추세와는 달리 기관 투자가들은 지난주에 주식 하락분을 매수했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현금 주식 거래됐을 때는 상장지수 펀드 ETF 매수가 그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순매수액이 43억 달러로서 2022년도 12월 이후에 가장 큰 주간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 분석가 팀은 목요일에 마켓와치와 공유한 주간 보고서에서 이러한 매수가 개별 주식의 자금 유출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그래서 많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추세와는 달리 지난주 매도의 매수를 주도한 것은 은행의 기관 고객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년 내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꾸준히 주식을 매수했던 개인 투자가들은 지수가 하락할 때 좀 마감을 하면서 3주 연속 상승세를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에는 나서지 않았다. 실제로 9월 말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처음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개인 고객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손바뀜이 조금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분석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개인 고객들은 가장 꾸준히 저점을 매수했다. 2020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올해 들어서는 아무래도 저점 매수를 시작한 것이 기관들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여전히 저점 매수해서 명실상부한 저항인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도 이러한 전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식의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헤지 펀드들은 여전히 관망하고 있다. 근데 기관들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검은 거 있죠. 이건 헤지 펀드입니다. 헤지 펀드. 이거는 헤지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헤지 펀드는 아직도 팔고 있다. 2025년도 돌아서 사질 않고 있지만 샀다 팔았다는 숏하고 롱만 하는 애들이니까 이제 단기죠. 단기는 안 사고 있고 리테일이 있죠. 우리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고 있었다는 겁니다. 빨간 게 계속해서 사고 있었죠. 이게 헤지하고 지금 이제 기관들은 팔다가 요번에 요 파란 거 있죠. 요 파란 게 일단은 왔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인스티튜셔널, 즉 말해서 기관들이 지금 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관들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일단은 매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가장 큰 지금 이제 급수무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기관들이 들어갔을 때 주가는 좀 많이 움직이지 않겠는가? 얘들 자금은 좀 길게 갖고 가는 거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월 초에 시장 자체가 좀 침체되면은 일반적으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지난주에 일단 1.6% 정도 하락을 했죠. 그런데 11월 첫 주에 부진 자체는 일반적으로 주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 S&P 500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은 올해 나머지 기간의 중간 수익률은 1.6%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S&P 500이 올해 들어서 10% 이상이 상승한 후에 11월 첫째 주에 하락하게 되면은 중간값의 상승률은 3.6%가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기업의 주식 매입이라든지 강력한 계절적 추세 그리고 긍정적인 펀드 흐름으로 인해서 연말 랠리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 지수 자체는 지난주에 1.6% 정도 하락을 했는데 11월 초에 부진한 성격은 보통 연말 연시 내에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골드만삭스의 분석가들이 하고 있는 내용은 11월 첫째 주에 하락할 때 S&P 500의 나머지 연도의 중간 수익률이 한 0.12% 정도 상승했고 나스닥 100은 1.6%, 1.5%가 상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지금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인 후에 11월 첫째 주에 하락세를 보일 경우에는 남은 기간 동안 S&P 500, 나스닥 100의 중간 상승률은 3.6%, 1.8%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11월 첫째 주까지 상승세를 보였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으로서 자금의 흐름이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산타랠리는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뒷받침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기업들이 주식을 매입하고 있고 자사주죠. 그 다음에 강력한 계절적 요인, 긍정적인 펀드 흐름 이런 것들이 연말 랠리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만족할 줄 모르는 개인 투자자와 그 다음 체계적 투자가들이 대체로 관망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주가는 상승하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소매 수요가 너무나 격렬해서 이 투자자 기반을 의미 있게 지금 현재 막을 촉매를 찾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동안의 주식 붐이 극적으로 둔화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년간의 미국 주시장의 호황은 앞으로의 10년 동안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0년간의 배당금을 포함해서 투자자들에게 연 6.5%의 수익률만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벤치마크는 지난 10년간 달성했던 그 15%에 달하는 총 수익률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가치평가가 부진하고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다. 자,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고, 자, 기준 사례는 6.5%의 수익률의 예측의 기본 원칙은 주당 수익이 연간에 6% 성장, 자, 가치평가액은 연간에 1% 하락, 평균 배당 수익률은 1.3%로 구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아무래도 조금 더 부진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 역사적으로 매우 높지만은 배수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주로 금리 하락의 추세와 기업 수익성의 상승 추세로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금리가 급등하거나 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는다면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장기 평균보다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는 굴뚝 산업인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첨단 사업이니까 배수를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죠. S&P 지수는 현재 한 23배 예상의 주가 수익 비율, P 레이쇼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10년 중에서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투자자들은 인공지능의 기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이러한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해 왔기 때문에 벤치마크의 주가 지수 자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래서 AI 관련들은 지난 몇 년 동안의 급격한 실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의 미국의 대형 기업의 놀라운 수익의 증가와 높은 가치평가는 미국 주식시장의 수익의 성장이라든지 배수 및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었는데, 대형 기업의 수익성이라든지 또는 가치가 흔들리면은 또 다른 슈퍼스타의 집단이 등장하지 않은 한 광범위한 시장의 수익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큰 주식들이 만약에 나타나면 문제가 없는데,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수익 자체가 떨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을 볼 때 1.4%의 수익률은 4%가 넘고 있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보다 훨씬 낮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채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는 겁니다. 특별히 2년 만기 국채는 수율 기준에서 3.56%를 보유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향후 10년간의 S&P 500의 수익률 자체가 10년간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게 되면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거 자체는 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계속해서 일단은 성장이 안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성장이 되고 있는 한 요렇게는 좀 가설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또 다른 하우스 같은 경우는 기술보다는 AI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스위트 스팟에 있는 이러한 주식이 AI 투자하는 더 나은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식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가장 적합한 분야는 기술이 아닌 공익사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유틸리티 부분에 있어서는 저성장과 고수익에 벗어나 빠른 성장과 자본의 재분배로서 구조적으로 지나는 초기 단계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인 기술의 성장 동력과는 잘 부합되지만은 실행 유형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로 인해서 해당 부분의 가치 제한과 포트폴리오 내 유용성이 방어적인 채권에 의해서 핵심의 보유자산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 방어도 되면서 수익이 좀 많은 것이 유틸리티 부분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유틸리티 업종은 데이터 센터의 증설, 그 다음 관련된 막대한 전력의 수요를 감안할 때 이미 연초 대비해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유틸리티 업종은 S&P 500 지수에서 정보기술과 통신 서비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17% 이상을 상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승세조차도 해당 부분에 상승 잠재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승이 가능하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방어적 투자처로 요구했던 유틸리티 주식이 전력망의 정규화라는 장기적인 테마로 인해서 성장주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의 뭐 성장주하고 비슷한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 유틸리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 분석가는 지난 6월에 유틸리티 부분이 수요 증가라든지 자본 투자에 대한 주요 수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하락이라는 최적의 시점에 진입함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유틸리티 부분을 편입했는데 그 후 상당한 이익을 거두면서 거래를 마무리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틸리티 부분이 성장 동력 자체가 경기 순환보다는 장기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띠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유틸리티 자체는 기술이나 에너지만큼의 파산 가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술이나 에너지보다 더욱더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트레이더에게 유틸리티를 매수하고 에너지를 매도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본다면 유틸리티에 지금 XLU 있죠. SPDR 이런 것들 지금 이제 ETF, 그 다음 비스트라 에너지, PG&E, 그 다음 또 보셔야 될 것이 NRG, 그 다음에 이거는 컨스텔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번에도 한번 봤으니까 좀 깊이 있게 보시고 좀 빠질 때마다 분할하셔서 길게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웰스파고는 AMD가 애널리스트 데이를 발표한 후에 목표 가격을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웰스파고는 과대평가 등급을 재확인하면서 목표가를 300달러에서 345달러로서 상향 조정했다. 45% 이상의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리사수가 향후 3에서 5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이 35%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주가는 5% 이상 상승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칩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가 촉매적으로 꼽히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리사수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 사업 자체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8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뭐 엄청나죠. AI 버블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027년도까지는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AMD가 향후 3에서 5년 안에 데이터 센터 AI 칩 시장에서 두 자리 숫자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까지는 못 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까지 AI 데이터 센터 수익이 연간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은 계속해서 AI 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MD는 서버라든지 PC, CPU 시장에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데이터 센터 GPU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점진적인 영업 레버리지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가속화하면서 궁극적으로 2027년도까지 주당 10달러 이상의 수익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AMD는 애널리스트 대에서 매력적이고 예상보다 강력한 재무 모델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2030년도까지는 주당 20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달성할 것을 있는 경로를 제시했고 또한 데이터 센터 부분의 연평균 성장률이 60% 이상과 함께 35% 이상의 매출의 성장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달러 정도를 갖다 2017년도까지 주당 10달러, 2030년도까지는 20달러를 준다. 자,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뛸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55명이 바이 등급을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평균 목표 가격을 본다면 267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강세 전망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술 로드맵이 그렇게 실행이 돼야 되겠고 주요 임원들의 위험도 있겠고 경제 환경의 증가라든지 확대들, 그다음 투자자의 상승 기대 심리, 감정의 증가, 그다음 회사의 주요 경쟁 업체의 실행 개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리스크도 우리가 관찰해야 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AMD에 대해서 다른 분석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브 샌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우리는 제시된 로드맵에 대해서 매우 만족했다. 그래서 회사 전망에 대해서도 상당히 낙관적이다. 그래서 AMD에 대한 비중 확대 등급을 재확인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분석가들은 화요일에 분석회의에서 AMD에 공유한 두 가지 수치에 대해서 자신감을 나타냈는데 2030년도까지 리사수가 AI 데이터 센터 부품이라든지 시스템의 총 시장 규모가 연간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이 커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마찬가지로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률이고 올해 예상되는 2,000억 달러보다 훨씬 더 증가한 수치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AMD가 CPU라든지 네트워킹의 매출을 사업에 포함시킨 것이 이러한 증가의 일부 원인이 됐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또한 데이터 센터의 부분에 연간 매출이 궁극적으로 1,0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MD는 다양하고 확장 가능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분야 전반에 걸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입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세가 계속해서 인상적일 것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2030년도까지 EPS가 2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자, 요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백 아리아가 추정한 15에서 18달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AMD를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작은 엔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데도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80% 이상 급등해낸 상승세에 근접하려면은 지금 현재 컨센서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야 되는데 LSEG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애널리스트 자체는 AMD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제시는 하고 있지만 목표 주가는 내년에 5% 정도의 추가 상승에 그칠 것이다. 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또 월간은 목요일 발표될 디즈니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즈니 주가 같은 경우는 올해 전반적인 시장의 반등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하면서 연초 대비해서 한 5% 정도밖에 상승이 못했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디즈니의 익스피리언스 부분의 회복 조짐, 그 다음 스트링 사업 부분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확인해서 아무래도 보고서를 좀 주시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3분기 실적인 주력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를 중심으로 한 스트리밍의 성장, 그다음 테마파크 소비 지출의 증가, 자,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매출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2010년도 회계연도에 예상 수익의 성장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명이 바이든급을 주고 있고 지금 이제 에버리지 프라이스 같은 134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디즈니 주식 자체가 시장 대비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매수 기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지난날 3년 동안에 80달러에서 120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보인 반면에 자, 회사는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15년도 6년도 회계연도엔 다시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매수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특별히 복잡한 내러티브, 직접 소비자의 구독자 증가라든지 DTC의 마진 회복, 그 다음 ESPN의 주소 이탈 감소, 그 다음 파크스의 지금 순환성 이런 것들에 불구하고 기본적인 수익력은 여전히 견고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웰스파워 같은 경우는 과체중 평가를 주면서 목표 주가를 159달러로 일단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0월 초에 일단 비중 확대했다가 지금 과체중으로 일단 늘려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자산이 성장하고 있고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EPS 상승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재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탄탄한 실현과 단기적인 성계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익스피리언스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2017년도 회계연도에는 이 익스피리언스가 오퍼레이팅 인컴의 55%를 차지하면서 중기적으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로 과체중을 주면서 목표 주가 140달러를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디즈니의 경험 사업에 대해서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회사는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해서 프리미엄 라이브 경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는 이유는 자, 상징적인 브랜드, 프랜차이즈의 포트폴리오가 향후 수년간의 두 자리 숫자의 복리 수익을 성장을 갖다 복리 수익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장 자체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때는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익스피리언스하고 스트리밍 부분에서 매출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부분의 합산 수익이 아무래도 사상 최고치인 7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은 차트에 관한 이야기인데 금융 부분 내에서 이 그룹은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큰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자체가 4분기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 연말과 그 이후까지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업종의 로테이션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로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잠정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가장 부진한 업종에 집중하기 쉬운데 기술적 관점에서는 강세 패턴이 형성되는 부진한 업종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 업종이 어디냐면 IAI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금융 부분입니다. 그래서 RCL US Broker Deal and Securities Exchange 그 ETF인데 IAI 요거 자체가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 원동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AI 지금 이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박스권 있죠. 지지를 받아줬고 이건 저항 레지스텐스고 이거는 지금 이제 서포트 되는 그런 라인을 갖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금 반등되면서 돌파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때 N자로 돌파되면서 주가는 가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일단 이렇게 ETF 있죠. IAI ETF. 저는 금융 ETF 안에는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 아니면 골드만삭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 찰스 수압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을 다 아신 후에 회사가 정말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매출과 이익이 나고 있는지를 따지신 후에 그다음에 ETF를 해야 되지. 자, ETF를 갖다 그냥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수 매도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기초 자산을 일단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에 자,
매수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회사들 일단 차트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상당히 좋죠.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쌍바닥을 치면서 가고 있죠.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고 모건 스탠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융주가 상당히 좋은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GI만 요거만 조금 안 좋은 모양이 있고 찰수압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그런 입장에 있죠. 그 다음에 로빈후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모양이 있고 CME도 좋은 모양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 빼고는 거의 다가 좋은 모양이 있다. 단순히 차트 이야기고 이걸 갖다가 영업이익과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신 후에 매수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키뱅크는 AT&T가 최근에 하락세 이후에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뱅크 같은 경우는 AT&T의 투자 의견을 기존의 섹터 비중 확대해서 오버웨이트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30로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AT&T의 주가 하락은 무슨 부분의 경쟁 관련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좀 과장된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AT&T의 전략적인 포지션 그다음 성장 전망이라든지 자본 수익률을 고려해 볼 때 역사적인 평균 수준의 주가 배수가 지금 타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무슨 5G와 유선의 광섬유의 네트워크를 결합하는 컨버전스 사업 분야에 있어서 AT&T의 성장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AT&T의 광회입을 통해서 6천만 가구와 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과 에코스타로부터 3.45GHz 주파수를 인수함에 따라서 AT&T는 컨버전스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AT&T는 2025년도 말까지 620만 가구의 컨버전스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30년도에는 약 1200만 가구로 2배 가까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회사 전체의 성장 전망 또한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조정 EBITDA가 2025년도에 한 3% 정도 성장할 것이다. 내년에는 4%, 2027년도와 8년도에는 5%에 근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8명이 지금 이제 레이팅을 주는데 바일 등급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평균 목표 가격은 한 29불대, 30불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적정 주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016년도 걸 봤을 때는 2.24달러 정도 되고 있고 2017년도 걸 봤을 때는 2.48달러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뭐 하나를 구해도 되겠고 뭐 두 가지를 다 구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밸류에이션을 한번 봐야 되겠죠.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EPS P 레이쇼를 봤을 때 지금 현재 한 12배수 되고 있는데 섹터 평균이 15.69 정도 되고 있죠. 그 다음에 5년 평균이 8배수 정도 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 15배수 정도 주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배수를 줬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4죠. 그때 2.24니까 2.24에다가 15배수 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모수에서 나오는 가격이 33불대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3불대, 즉 말해서 2026년도에 적정 주가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2016년도 그러니까 뭐 지금이니까 이 정도 되고 있죠. 그 다음에 2027년도께 아무래도 내년에 반영이 되니까 자, 6개월에는 1년 앞서가니까 자, 그걸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15배수를 줘야 되니까 15배수에다가 지금 이제 곱하기 해서 2.48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을 본다면은 한 37불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37불에서 한 33불대에 움직이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이 정도 되고 있죠. 33불대가 한 직전 고점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37불대도 직전 고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대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조금의 상승 여력이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적어도 뭐 한 30% 아니면 45%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바클레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고차 시장에서 더 큰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카바나를 구매해야 된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카바나가 중고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비중 확대를 주면서 $390 일단 목표 주가를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는 가격의 경쟁력 문제로 인해서 신차 대신에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혜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차량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카바나의 전국 차량 구매 전략 자체가 높이 평가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당일 배송을 통해서 탁월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카바나의 전략 자체가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고객에게 더욱더 투명해진 가격 정책을 통해서 카바나의 간소화된 플랫폼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카바나는 최고 수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갖추고 있고 고객 중심적인 접근 방식, 경쟁력이 있는 가격을 바탕으로 고도로 세분화된 중고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에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점점 더 온라인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있고 자동차 소매업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한 비중이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카바나의 금융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더 많은 자동차 대출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궁극적으로 수익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다. 자,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자, 지난 몇 년간의 아데사 경매 사이트를 인수함에 따라서 카바나의 연간 정비 가능 차량 수가 증가될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 아데사 사이트 15곳을 통합했고 41곳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난 몇 년간의 소식이라든지 물류 효율화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카바나가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연간 판매량 목표인 300만 대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 생산량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검사라든지 재생센터를 통해서 차량이 최종적으로 판매되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검사라든지 재생 프로세스를 완료하기 있기 때문에 운송 비용과 배송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명이 일단 바이든급을 주고 있고 지금 이제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은 지금 417불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